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 이어서 이란국과 티무르 왕조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셀주크 투르크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셀주크 투르크에서 이제 보면 이그타 제도가 있어요. 이그타 제도는 야바스 왕조부터 이제 시작됐던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무인들, 군인들에게 이제 뭐냐면 영주를 지급하고 그 영내 농민들 지배권을 주죠. 대신에 균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계승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봉건제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군사적 봉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 공군용 기출문제 때 십자군 전쟁과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그타제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란국이 이제 볼게요. 이란국은 앞에서 얘기했죠. 셀주크 투르크하고 아바스 왕조를 멸망을 시킨 다음에 그 당시 이제 훌라구가 건설했죠. 그래서 이란국을 훌라구 울루스라고 해요. 그다음에 인제 카잔 왕국 한국이라고 하죠, 절칭이.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란국의 최대 영토 보이시죠? 그래서 이란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슬람교를 탄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을 국교화시켰고요. 그래서 이란 이슬람 문명을 발달시켰다. 그리고 인제 인도세와 가축세 중심의 몽고식 세제를 토지세 중심의 이슬람 세제로 본쳤죠. 그래서 유목민족의 세제를 농경민족의 세제로 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14세기 때 이제 귀족과의 세력 다툼으로 이게 분열이 돼요. 결국에는 여러 인제 그 소국으로 분열됐다가 티무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티무르 제국 얘기할 때 잠깐 인제 선지로서 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티무르 제국이에요, 티무르 제국. 이 티무르 제국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 10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단독 문제도 나왔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이 티무르 제국은요. 예. 그래서 이 티무르 제국은 14세기 때 그 징기스칸 계승자로 자처하는 이 티무르가 세운 왕조죠. 그리고 수도는 여기 보시면 사마르칸트야. 사마르칸트는 딱 여기 보시면 딱 중간에 있잖아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자, 이 사람의 정복 활동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교과서에서는 좀 설명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인제 정리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 나서 교과서를 감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티무르 제국은 아까 설명했지만 티무르가 세웠죠. 예. 그리고 티무르 때 제일 전성기를 이뤘어요. 그 후에 인제 왕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 벌받은 업적이 없고 그 후에는 완전히 급격하게 쇠퇴를 했죠. 자, 티무르는 자칭 징기스칸의 후손이라고 인제 하고 있죠. 근데 인제 그거는 실제 사실은 아니고요. 아마 인제 이 사람은 인제 몽골족의 영향을 받은 피를 받은 투르크 계통의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럼 징기스칸 후손을 자칭했냐? 일단은 그 당시 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징기스칸 이후에 황금시족, 그러니까 징기스칸 후손으로만 딱 결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티무르가 이제 징기스칸의 어떤 후손으로 이제 자칭하면서 해야지 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고 있어요. 자, 하여튼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저쪽 차카타이 출신이에요. 그래서 차카타이 한국 출신이었는데 그 당시 차카타이 한국은 동차카타이, 서차카타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를 통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수도는 사마르칸트고요. 사마르칸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서 교육의 중심지며 동방의 노마라고 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잠깐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인제 예전 그 공군형 개정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중앙아시아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사마르칸트는 푸른 돔의 도시다. 그래서 모스크와 마드라사의 돔 지붕에 유약을 발라서 푸른색 타일을 이제 장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티무르 왕조의 수도 사마르칸트는 유럽과 중국을 잇는 교육 중심지로 번영을 이뤘으며 동방의 노마라고 부른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인제 동서교통의 중심지였고 상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건물들 모스크와 마드라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 이렇게 보면 푸른동에 인제 뭐냐면 도시라고 얘기한 거는 여기 보시면
유학을 통해서 다 이게 뭐냐면 돈 같은 것들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별명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발전을 보자. 그래서 이제 그 티모시 제국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몽골족의 정통과 이슬람 문화를 인제 결합하면서 군대를 조직해서 정복 전쟁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인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차카타이와 이란국을 병합하고 예 서차코터이를 예속화시켰죠. 그리고 앙칼라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을 뭐냐면 격파했어. 그래서 이때는 오스만 제국이 막 이제 소아시아 반도를 통일하고 그냥 막 인제 어 흥계할 때인데 그걸 이제 앙칼라 전투에서 인제 공격해서 뭐냐면 짓밟아 놓았죠. 그때 이제 오스만 제국이었던 술탄이었던 비아지드 1 세가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여기에서 죽게 되는데 그래서 한동안 이 오스만 제국은 대공의 시대를 맞게 하거든요. 대공의 시대라는 건 뭐냐면 왕이 없었던 시대야. 그래서 이게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리고 러시아 남부를 이제 공격해서 그 키차크 항구 있었죠. 그걸 공격을 했어. 그래서 인제 거기를 뭐 점령한 것보다는 거기를 수테바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인제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를 공격하죠. 그때 인도는 델리 슐타 5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투크라 왕조가 있었는데 세 번째 왕조예요. 여기 인제 이 왕조를 멸망시키고 사이드 왕조도 인제 게르 왕조도 인제 세워 가지고 이제 돌아왔죠. 그러니까 인도를 점령한 것보다는 약탈만 했다. 그 게르 왕조였던 사이드 왕조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건립하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명나라 원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락 그 당시 이제 명나라 원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명이 원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다음에 징기스칸의 계승자였던 이제 그 티무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명나라를 원정하는 도중에 사망을 하게 돼요. 예. 명나라까지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영락제 대원정하고 인제 좀 보면 정화의 대원정 보면 이 명나라 그 당시 티무르가 인제 뭐냐면 명나라를 공격한다니까 그 소문을 듣고 영락제가 사전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인제 했다는 설도 있어요. 하나의 설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인제 있고 그다음에 그 후에 왕들은 벌 볼 일 없어요. 예 좀 눈여겨볼 왕이 울루그베그라서 이제 천문대를 건설했다? 뭐 이 정도고요. 자, 문화적으로 보면 이슬람, 이란, 중국 문화를 융합시켰고요. 세미나가 발달됐고 동서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수도를 사마르칸트에 세운 것도 이제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현대 중앙아시아의 정통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빠졌는데 투르크 음 그래서 이제 보통 투르크 민족주의 상징으로서 이게 이 사막 티무르가 이제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좀 보면 여기 뒤에 티무르 제국은 유목 문화의 정통을 계승하면서 정주민의 경제력과 이슬람 문화를 융합하면서 현대 중앙아시아 정통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잠깐 보면 이 티무르가 상당히 역사적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중앙아시아죠. 이 투르키스탄 지역이죠. 그 영웅을 숭배하였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티무르는 몽골족의 혈통이지만 또 투르크 계통의 혈통이기도 하거든요. 그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티무르 왕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그 투르키스탄 지역, 오늘날 스탄 지역의 어떤 그 민족 의 영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티무르가. 자, 그다음에 인제 보면 이 티무르 왕조는 결국에 이제 후계자의 분쟁이나 우즈베크족의 이제 침입으로 멸망을 했고요. 그 후에 이슬람 세계는 이제 크게 그 이란의 사파비 왕조, 그다음 오스만 왕조, 그다음 인도의 무굴 왕조 세 개로 나눠졌죠. 예. 특히 인제 이란의 사파비 왕조하고 그 오스만 왕조가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죠.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오스만 투르크가 더 컸고 사파비는 좀 작았죠, 이게. 자,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투르키스탄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은 그 세 개의 항국으로 이제 분할됐어요. 부하라, 시박, 코란드로 인제 그 분할인데 코란드, 코칸트라고 하죠 또. 요 항국들은 그 당시 러시아의 인제 뭐냐면 압박으로 결국에는 그 19 세기 때 다 러시아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인제 소련 정부가 여기에 있는 오늘 투르키스탄 지역을 중앙아시아 지역을 원래는 이게 한 개의 민족이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5 개로 그냥 국가로 나눠 줬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렇게 해서 키르기즈스탄에서 5 개의 국가로 나눠 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눴던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하나로 이제 묶어서 공화국 만들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인구나 영토나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힘이 커질 것 같아서 견제하는 차원에서 5개 공화국 이렇게 나눠 갖고 이제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오늘날 뭐냐면 이렇게 원래는 행정적 의미도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게 오늘날 이제 민족 단위가 되죠. 그래서 인제는 완전히 뭐냐면 나는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민족 단위로서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됐다. 근데 원래는 한 개의 정체성인데 행정구역을 그렇게 공화국을 이렇게 나눠 주면서 정치 그 공화국 국경선에 따라 뭐냐면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도 달리해졌 달리 해 달리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티모르 왕조를 볼게요. 티모르 왕조는 인제 여기 보면 비상하고 미대인인가? 예. 그렇게 있고 뭐 금송이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오스만 제국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래서 요 2개만 읽어 볼게요. 미대인하고 비상이요. 자, 14세기 후반에 징기스칸은 계승자로 자처한 티무르가 중앙아시아 여러 유목 집단을 통합하여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한 티무르 왕조를 세웠다. 그래서 여기 수도가 있는데 수도 이름을 외워두시라고 했죠. 네, 시험은 자주 나와 여기. 중국과 인도를 잇는 교육로가 교차하는 곳을 위치하여 상업적 번영을 누렸던 곳이고, 자, 티무르는 남쪽의 아프간 지방과 이란 방면으로 진출했고요. 그다음에 인도의 델리 슐타 왕조를 침공했죠. 투크라 왕조를 멸망시키고 사이드 왕조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약탈만 하고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바야지드리스 한판 떴죠. 앙칼라 전투. 여기. 자, 여기에서 제압 앙칼라 전투에서 그 오스만 제국을 제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이런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한동안 이제 왕이 없는 대공의 시대를 맞았죠. 자, 티무르는 2~3세기 수호자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명분과 몽골 제국의 재건을 이제 목표, 이 사람이 징기스칸의 후손이라고 이제 자칭했잖아요. 자, 목표를 세워서 유라시아 세계를 통합하려고 했다. 그러나 티무르가 명을 정복하려고 가는 도중에 죽은 뒤, 왜냐하면 이제 이 티무르는 이제 명나라를 원수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원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니까 당연히 몽골족의 후손이었던 징기스칸 후손 자기가 이 명을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정복해야 되잖아요. 원수를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했는데 죽은 뒤에 이제 점차 세력이 약화돼서 우즈베킨에 의해서 멸망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내용을 보면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전쟁의 신이라 부르는 티무르였지만 명을 정복하기 원정기에 병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티무르 왕조의 이제 뭐냐면 문화적 의의가 이제 나오죠. 사회 경제적 의미와 이렇게 문화적 의미가 있어요. 티모르 왕조는 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동서무역을 독점하면서 번영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경제적 의미죠. 그다음에 페르시아 문화와 투르크 문화를 융합하면서 이슬람 문화의 발달을 이바지했다. 이게 문화적 의미죠. 참고로 되게 이제 이 당시 페르시아 문화하고 요 투르크 문화는 결합됐어. 그래서 투르크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가 결합됐기 때문에 항상 투르크 문화가 나오면 페르시아 문화도 같이 연결돼서 나와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비상 교과서를 볼게요. 자, 이슬람 세계 다원화를 볼게요. 자, 몽골 제국의 훌라스는 13세기 중엽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훌라구 울루스를 세웠다. 훌라구 울루스는 처음에는 이제 이슬람교를 탄압했지만 나중에는 이 국교를 세웠고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켰죠. 자, 그다음에 14세기 후반에 그 당시 있고 14세기 후반에 징기스칸의 후예로 자처했던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면서 티무르 왕조를 세웠고요. 자, 그래서 인제 그는 정복 활동을 벌여서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제국을 건설했다. 자, 티무르 왕조의 수도 사마르칸트는 인도 페르시아, 중국에 있는 동서교역에 있어 중개 무역을 번영했다. 이렇게 있죠. 그러나 티무르가 사망한 후에 제국은 점차 쇠퇴해요. 결국에 우즈베키에 인해서 멸망했다. 자, 그리고 티무르 후손이었던 바브르가 나중에 무굴 제국을 세우죠. 예. 그래서 인제 티무르 사후에 예전에 얘기했던 어 중동은 크게 인제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와 사파피 왕조,
그다음에 무굴 제국 이렇게 해서 인제 나눠져요. 중동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는. 그래서 여기가 인제 중동에 인제 있는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와 사파비 왕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볼 게 인제 뭐냐면 사파비 왕조죠. 사파비 왕조. 사파비 왕조는 그 티무르 제국 이후에 그때 이후에 이란을 중심으로 세워진 왕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란, 페르시아적인 어떤 성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사파비 왕조를 보기 전에 여기 예전에 제가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좀 얘기한 다음에 또 강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죠. 샤파피 왕조는 16세기 때 세워진 왕조야. 시아파 왕조죠. 대개 인제 이단인들은 그 예전에는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좀 약간 비슷비슷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제 그 아랍인과의 어떤 그 대립이나 이런 걸 등등 해 갖고 종교적으로 점점 시아파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90%가 거의 시아파죠. 어 그래서 이제 순위파에서 시아파가 동등했지만 이게 점점 시아파 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파피 왕조는 시아파 왕조였다. 어느 층에서. 근데 이 시아파 왕조 중에 인제 어떤 왕조냐면 12 인마파야. 음. 그래서 인제 여기 12 인마파가 세운 왕조다. 그러니까 시아파 왕조 안에서 12 인마의 존재, 12 번째 인마까지 인정하는 파가 이제 주류 그냥 종파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 인제 이게 파티마 왕조 같은 경우에 7 이마파라고 하죠. 이만파. 예. 이스마일파라고 하는. 자, 이거는 좀 비주류예요. 그래서 주류였던 시아파 중에 주류였던 12 이마파 세력들이 세운 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건국전에 이스마일 1 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제 그 정치적으로 보면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이제 페르시아의 그 왕의 몫이 샤거든요. 샤라고 칭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이미 페르시아의 어떤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죠. 그리고 이 시아파를 국교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12 인마파 있죠. 그리고 이란 민족을 통일했다. 그러니까 이란이 예전에 인제 오랫동안 티무르 왕조라든지 뭐 셀주크로부터 지배를 받았잖아. 오랜만에 인제 이렇게 독립을 해 갖고 인제 자기 나라 이란의 어떤 그 민족 그 이란에 구성된 이제 국가를 만들었던 거죠, 오랜만에. 그러다 보니까 인제 민족의식이 상당히 강했다. 오랫동안 이제 외세에 침입을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앞에 오스만 투르크나 이런 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이란인들이 이제 수니파가 아니라 시아파를 선택했다.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란하고 상당히 그 당시 사파비 왕조하고 대립구도를 세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오스만 투르크가 인제 상당히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포용적이잖아요. 근데 시아파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냐면 탄압을 해. 마찬가지로 요쪽 그 이란 쪽, 그러니까 사파비 왕조도 순위파를 탄압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독교나 뭐 천주교나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이단 서로의 그러니까는 이단이죠. 이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제 종교적으로 탄압은 했지만 또 오스만 투르크의 문화를 보면 페르시아 문화를 또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그 문화적으로 또 수용하는 측면도 있어요. 예. 이건 좀 오스만 투르크 할 때 인제 좀 다시 얘기하고. 자, 시아파 위에 종파를 억압했다. 근데 인제 주의할 것은 요때 억압했다는 거는 그 이슬람 안에서 여러 종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니파하고 시아파 중에 인제 뭐냐면 7 이마파가 있고 5 인마파가 있어요. 이 소수 정파들. 그래서 오직 인제 그 이슬람교들은 뭐냐면 시아파의 12 이마파만 하고 다른 그 뭐 유대교라든지 그다음에 뭐 카톨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인제 뭐냐면 그냥 내버려 뒀어. 어차피 자기하고 이제 상관없는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요때 시아파 이후의 종교 억압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이슬람교 안에서만 얘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종교적 이민이 초래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또 뭐냐면 저 오스만 투르크 같고요. 거꾸로 오스만 투르크도 시아파를 되게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인제 아바스 1 세를 볼게요. 이 아바스 1 세 때 인제 뭐냐면 개혁을 이제 했는데요. 예. 군사 개혁을 보면 오스만 제국을 그 당시 모방을 해서 오스만 제국이 인제 그 당시 총포로 무장하는 부대들을 인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노예병을 조직하고, 요때 노예병이라는 것은 인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오스만 투르크의 이제 대표적인 이 부대였던 예니체질 얘기죠. 예니체질 말하죠. 예.
그래 갖고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대포와 소총을 도입해서 군사를 강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당시 그 친위병대였던 그 키지바르 계통의 이제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바스 왕조의 왕들 샤를 인제 억압을 해서 실제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샤가 얘들을 인제 뭐냐면 그 허수아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얘들 안 되겠다 해서 얘를 쳐놓고 새롭게 또 다른 새로운 친위군을 만들었어. 그래서 얘들로부터 인제 뭐냐면 독립해 나가고 황제권 그러니까 샤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이 친위군들은 대부분 대포와 소총을 인제 무장을 해서 종전에 인제 그 뭐냐면 재래식 병기들 주로 인제 그 냉병기죠. 활이나 뭐 창 이런 걸로 무장했던 이런 그 키지바르 베슈 계통의 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냉병기와 달리 이렇게 하얀 무기로 무장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경제적으로는 귀족들이 장악했던 국유지 제도를 개혁해서 왕실용으로 전환됐고 비단 산업의 국영 사업을 전환했 비단 사업을 국영 사업으로 전환했고 중산주의 정책을 전개했다.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샤파피 왕조가 딱 이게 뭐 동서무역의 딱 중심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토 확장을 해서 타버리즈와 이제 바그다드를 오스만 투르크로 탈환하고 페르시아만의 포르투갈 세력을 물리쳤다는 거. 그래서 이라크 일부 지역을 이제 장악을 했다. 그리고 수도를 원래는 이제 타브리즈였거든요. 예. 예, 타브리즈인데 이스파한으로 옮겼어요. 이스파한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왕조의 정통성을 가시하고 왜냐면 이 타브리즈는 이제 약간 이제 카스피아 쪽으로 있는 건데 여기 이란 딱 중앙에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인제 뭐 이런 등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제 영토 확장을 해서 아까처럼 인제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부터 잃었던 영토를 많이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간의 관계를 보면 상당히 좋았어. 그래서 뭐 카톨릭 선교사들이 수도에 거주하는 걸 허용하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주고 그리고 베네치아 등 유럽 상인들 거래해 주고 그러니까 시아파와 그런 그러니까 순위파하고 시아파 중에 그 7인마파하고 5인마파는 탄압을 하는데 카톨릭은 상당히 뭐냐 보호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페르시아를 바탕으로 이단의 정통 문화를 부흥하고요. 이단의 정통 문화를 기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비단과 양탄자를 생산하고 그다음 호르무즈 그 걸프해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도시죠. 그래서 호르무즈를 국제 교역으로 번성했다. 중개무역을 장려했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말기에 들어가면 궁중 내부의 세력 다툼과 그다음 신정 국가 이념 상실, 그다음에 어 서양식 총포로 무장하는 이제 신식 군대, 신위병대와 그 예전에 냉병기로 무장했던 구식 군대 간의 대립 이런 것도 있고 주변 여러 민족들의 침입, 결국에는 아프간족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등장했던 왕조가 카자드 왕조예요. 이 카자드 왕조는 아프간족들이 세운 왕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란 계통의 왕조는 아닌데 그렇지만 이 아프간족들이 세웠지만 아프간족들이 소수였어요. 소수였기 때문에 거의 인제 뭐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란화됐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란 계통의 왕조로 보고 있어요. 지배층은 아프간족이지만 아프간족이 인제 거의 이란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이란화됐죠.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카자드 왕조 다음에 파라비 왕조가 이게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란 계통의 왕조가 이제 사파비 왕조하고 그다음에 여기 카자드 왕조, 파라비 왕조 요렇게 인제 어 이어지죠. 예, 카자드 왕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러면 인제 교과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파비 왕조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티무르 왕조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여러 세력이 대립했던 중 16세기 초에 이란 지역에서 이스마일 1세가 사파비 왕조를 세웠다. 그래서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이때 이슬람교는 12인마파죠. 예, 정통 그 주류파요. 이만파. 그래서 국교로 삼은 샤파피 왕조는 페르시아 군주의 칭호인 샤. 이 샤라는 명칭은 이 이슬람 세월 때 전부터 썼던 명칭이에요. 그래서 사를 사용해서 고대 페르시아 제국 계승을 했다. 그 이란적 민족주의, 이란 민족주의를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샤파비 왕조의 전성기는 아바스 1세 때는 수도를 이스파한으로 옮기고요. 예. 그리고 각지의 도로나 다리, 상인들의 숙소를 건설하는 등 경제 부흥에 노력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제 부흥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비단 산업을 국영 상으로 육성했고 이스파한에서는 영국과 네덜란드 상관이 설치되어 양탄자 비단이 유럽으로 팔려나갔고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샤파피 왕조는 왕실 내부의 갈등과 혼란,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쇠퇴했다가 멸망했다. 그래서 이제 아프간족들의 계승한 카자르 왕조가 등장했는데 앞에서 말했죠. 카자르 왕조는 거의 이단한 계통의 왕조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뒤에 나온 비상 교과서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티모르 왕조 보기 전에 잠깐 놓쳤던 게 있는데 이 사마르칸트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네, 티모르 왕조 수도였던 사마르칸트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사마르칸트는 징기스칸의 침략을 한때 폐허가 됐으나 티모르가 이 도시를 티모르 왕조의 수도 삼음으로써 재건되었다. 자, 티모르는 정보 갈등 중에 각지에서 데려온 장인이나 예술가 등을 이게 사마르칸트를 꾸미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푸른 돔의 이제 도시라고 하잖아요. 여기 딱 보면. 예. 자,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이곳에 데려와 사마르칸트를 이슬람 세계 문화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유럽상인들이 이곳을 동방의 노마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티무르와 이제 그의 무덤이 구루 아미도 해 갖고 이제 여기가 티무르를 세웠던 티무르의 무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미드는 지배자라고 하는데 아미드 또는 영어 에미드라고 해요. 에미드. 예. 그래서 이 구루 아미도는 그 지배자의 모라는 의미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티무르 제국의 이제 사마르칸트 읽었고 그다음에 사파피 왕조로 넘어갈게요. 자, 티모르 왕조가 쇠퇴한 후 이스마일 1세가 페르시아 문화를 페르시아 부하를 표방하면서 사파피 왕조를 세웠다. 사파피 왕조는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고 페르시아적인 정통 군주 징후인 샤를 사용하였다. 맞아. 예. 그래서 이제 요 샤와 관련된 내용이 요 밑에 있죠. 자, 이스마일 1세는 자신의 무하메드 후손이라는 걸 주장하며 스스로 페르시아 샤한샤라고 했다. 그래서 샤한샤는 왕 중의 왕이라는 뜻으로 페르시아 고대 왕조들과 사사 왕조 시대 때 사용했던 칭호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사 왕조 페르시아 때 그 군주들 샤한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16세기 말 때 샤파비 왕조의 제일 번성기를 누렸던 사람이 아바스죠. 그래서 타브리지에서 이스파한으로 수도를 옮기고요. 예, 좀 보시면 알겠죠? 여기가 이스파한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옮기고 군사를 강화하고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샤파피 왕조는 17세기 이후 한실 내부의 갈등과 아프간 종교의 침입으로 쇠퇴하고 멸망했다. 그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금성교과서를 좀 볼게요. 금성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있고 티모르 제국이 그 뒤에 있네요. 제가 놓쳤네. 예. 그래서 티모르 제국하고 샤파피 왕조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뒤에 있는 걸 얘가 못 봤네. 예. 그래서 있고 이게 천재 교과서는 음, 오스만 제국밖에 없나? 천재 오스만 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 보면 음, 금성교과서 읽어볼게요. 자, 14세기 후반에 중앙아시아 징기스칸 후의 힘을 자처한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재건을 걸고 티무르 왕조를 세웠다. 그럼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는 등 정보 활동을 통해 인도의 서북부에서 지중해 연합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이제 티무르가 명을 정복하는 도중에 병사의 후계자 분쟁이 일어나 점차 약해지고 트루크겐 우즈베크인에게 멸망했다. 티무르 왕조는 유럽과 이슬람 세계, 중국을 잇는 고통의 중심지에 위치한 동서무역을 독점하면서 번영했고 특히 사마르칸트는 중앙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발전했다. 자, 티모르 왕조의 문화는 그 당시 이슬람, 페르시아, 투르크, 중국 문화가 혼합되어 복합 문화였다. 자, 문학에서도 페르시아와 투르크로 쓰인 작품들이 나왔고 미술에서는 페르시아와 투르크의 발달한 세미나가 이루어졌다. 천문학도 발전됐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화는 이슬람 세계에 널리 영향을 미치면서 동서문화의 융합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은 티모르 왕조의 문화의 영향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마르칸트 중에 랭기스타 광장이 있어요. 랭기스타 광장.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비단계 심장이라 불리는 사마르칸트의 중심에 위치한 레기스탄 광장은 산업의 중심지며 그 다음에 각종 군사 국가 행사가 열리는 장소였다. 그래서 광장 주변에
마드사사. 이 마드사사 이슬람식 학교를 얘기하거든요. 학교에서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샤파피 왕조를 볼게요. 샤파피 왕조. 자, 티모르 왕조가 쇠퇴하자 페르시아에서는 이스마일 1세가 샤파피 왕조를 세웠다. 자, 샤파피 왕조는 고대 이래 페르시아 군주의 칭호인 샤를 사용했으며, 그래서 페르시아 민족의식을 심었다. 만약에 샤의 의미를 써라. 샤파피 왕조가 샤라는 칭호를 왜 썼냐? 그러면 페르시아 민족 의식을 나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그 앞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에는 투르크 계통이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대부분 얘가 지배자죠. 피지배자들은 주로 셈족 계통이야. 셈족 계통이죠. 얘는 중동 사람들 얘기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사파피는 얘들은 이란 인도 유도부족 계통이에요. 언어도 달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투르크 같은 게 투르크 언어를 쓰고, 셈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랍어를 쓰잖아요. 근데 얘들은 이란어를 써요. 이란어.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달라. 그래서 얘네들하고 동등하게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란인들이 자기를 이제 이렇게 중동 계열 사람 보면 상당히 싫어해. 어, 왜냐면 완전 언어나 인종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문화나. 다만 이제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중국, 일본, 한국을 같이 보면 되게 싫어하잖아.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들 동일하게 보면. 예. 다만 유교 문화권이라는 이유, 예,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란이 원래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이제 불렸다가 이제 이란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명칭은 다 후에 불려지는 명칭인데, 이란이가 왜 불렸냐면 이 페르시아 자체가 그리스인들이 불렸던 명칭이야. 예.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페르시아가 좀 자기의 어떤 민족 성향을 좀 나타내지 못하거든요. 인도 유도부족이라는 건 인도적인 어떤 그런 중동과 다른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니까, 애들이 이제 19세기인가요? 19세기 정도 들어가면서 이 뭐냐면 어, 페르시아라는 국명을 나중에 민족 호칭을 뭘로 이란이로 붙여. 이란. 우린 이란인이다. 예. 이란이라는 건 아리아족의 나라라는 뜻이야. 예. 아리아족.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 유럽어족이지 셈족, 햄족 계통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렸던 거야. 이거 자체가 뭐냐면 민족의식이야. 이란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만큼 얘들은 이제 대립적이다. 민족이나 언어나 문화나 완전히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해서 주변의 무굴 제국이나 순위파 오스만 제국과 대립하였다. 자, 16세기 말 아바스 1세는 이스파한을 수도 옮기고 군사를 강화하면서 전성을 누렸다. 그는 이제 경제 부흥을 위해 많은 수익을 낳는 비단 사업을 국영 사업으로 전환하고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고, 오스만 제국에 빼앗긴 바그다드를 되찾아서 영토를 넓혔다. 그러나 이슬람 법학적 울라마라는 건의가 커지면, 이 울라마라는 애들은 좀 어떤 애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대개 보면 이제 샬리아라고 있죠. 이슬람 법칙에서. 샬리아인데 대개 이제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샬리아 중에 이제 뭐냐면 코란하고 하디스나 해 가지고 좀 몇 가지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슈나 같은 거 인정하지 않고 정통적인 관습. 그래서 되게 이제 뭐냐면 좀 원리주의인 측면이 가는데, 이 코란과 하디스의 말들은 되게 추상적이고 예민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해석을 울라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울라마. 예. 그래서 이 울라마가 이제 이란에 있었어요. 뭐 이란도 있고 다른 나라 다 있어. 중동 국가에서는 샬리아가 있는 지역에서는 울라마가 있어요. 근데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좀 약간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 수니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울라마의 어떤 법적인 해석, 판례나 해석 같은 것들이 그대로 이제 뭐냐면 코란이나 하디스에 걸맞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예. 근데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이 울라마들의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참조 자료예요. 예, 참조. 예. 법적인 어떤 근거는 되지 않아. 그렇지만 내면 고려는 해줘. 존중을 해줘. 그래서 약간 울라마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차이가 있는데, 뭐 이것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고, 하여튼 이 울라마 사람들이 이제 영향이 커지면서 그들과 잦은 충돌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도 나중에 이란이 이제 근대 국가 넘어가고 하면서도 이 울라마들의 권한이 커졌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호메이가 이제 신정 국가 만든 것도, 지금 호메이가 그 파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황무를 일으켜갖고 이제 신정국가를 만들었잖아요. 이란이 지금 신정국가 형태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에서 이제 이미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이란 사회에서 이 울라마의 권한은 되게 강대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영향력도 강하고, 그리고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카자드 왕조나 뭐 여러 왕조, 파라비 왕조 등등에도 이 울라마, 이 사제 계급의 영향력이 강했고, 그 반정부적인 성향을 또 주도하기도 하고, 그다음 민족주의 성향도 또 주도하고, 민족주의 운동도 주도하고, 반외세적인 어떤 것도 주도하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그들과 잦은 충돌이 일어났다. 샤파비 왕조는 17세기 말 이래 왕실 내부와 갈등과 혼란, 부족들 간의 반란, 아프간의 침입으로 세태가 멸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죠.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는 그래도 이제 중동사에서 좀 약간 나왔죠. 예. 탄지마트 계획도 나오고 그랬는데, 탄지마트 계획 부분은 뒤에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일어나고 부흥하는 그런 과정, 예,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만 좀 볼게요. 그래서 요걸 좀 보기 전에 좀 제가 먼저 정리한 걸 좀 보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잠깐 여기 정리한 게 있어. 여기 있네. 자, 오스만 투르크를 이제 보죠. 오스만 투르크. 자, 오스만 투르크를 이제 설립했던 사람이 오스만 1세라는 사람이에요. 오스만. 이게 이제 소아시아 부근의 앙칼라 부근에서 건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원래는 이제 이 눈셀주크 투르크가 있어요. 이게 뭐 독립했다는 거는 보다는 이 눈셀주크 투르크가 그 뭐냐면 예전에 설명했는데 셀주크 투르크의 제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가 말기 때 들어가면 그 지방의 아미들, 에미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들이 독립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가 소아시아 반도에 있었던 눔셀주크 투르크고, 우리가 서양사에서 보면 십자군 전쟁 때 소아시아 반도를 공격했잖아요. 그때 이제 있었던 세력이 눔셀주크 투르크야. 그래서 이제 눔셀주크 투르크가 나중에 이제 계속 살아남아서 몽골 때까지 이란국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이란국에 뭐냐면 예속화돼 있다가 결국에 몽골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 눔셀주크 투르크가 멸망하고 나서 여러 자녀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자녀색들을 이제 뭐냐면 통합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오스만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스만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를 세우고 나서 이게 뭐냐면 세력을 확대해 나가죠. 자, 그래서 이제 오스만 1세 같은 경우에는 비잔틴 영토를 이제 공격을 해서 부르시아를 점령을 하고요. 그 오스만 최초의 수도가 이 부르시아. 그리고 이제 국가와의 행정, 그다음에 재정, 군대를 정비했다. 그다음 아나톨리아 서북부 지역의 이제 주요 도시를 이제 오스만이었는데, 아나톨리아 지역은 여기죠. 소아시아 반도를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쪽 지역 정도 이렇게 이제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르한 때 오스만을 이끌고 처음으로는 이제 유럽 땅에 상륙했고요. 오스만 군을 이끌고는. 자, 그다음에 이제 무라드 1세 때 유럽에 본격적으로 침입을 했고, 그다음에 원래 수도가 부르시아였는데 아드리아노프 폴리스로 이제 점령을 해요. 그때 이제 슐탄 칭호를 이제 하사했다. 예, 슐탄 칭호를 이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바야지드 1세.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앙칼리아 전투에서 테무라에게 잡혀요. 예, 패배를 하죠. 포로 잡혀 죽고, 이때 한동안 뭐냐면 그 왕이 없는 대공의 시대가 열려요. 대공의 시대. 이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좀 보면, 자, 여기 티모르가 전투를 잘한다니까 이 바야지드 1세는 이게 좀 전면 승부를 이제 피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앙칼라 평원에서 이제 한판탕 했죠. 그때 이제 오스만 군이 참패하고 바야지드가 승포됐으며 곧이어 사망했다. 자, 그래서 이 티모의 승리는 중부 아나토리아 점령과 연결되지 않은데, 대신에 이제 투르크멘 공국을 회복시켜주고, 아마 이게 이제 오스만 아니 이게 이제 뭐냐면 티모르 제국의 어떤 위성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부 전선을 강화한 다음에 인도 정부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를 도와서 장악했으면 되는데 오스만 투르크를 그냥 타격만 주고 그냥 물러난 거야. 이 사람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왕들이 있는데 이거 넘어가고, 예. 마호메트 2세, 메메트 2세라고 하죠. 마호메트는 이제 선지자 이름이잖아요. 예. 그래서 메메트 2세, 마호메트 2세 때 뭐냐면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켜요. 이게 15세기 때거든요. 예.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건 유럽 중세 근대 전환의 계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콘스탄티노플의 이름을 이스탄불로 개명을 하죠. 예, 그리고 수도를 이전해.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을 이스탄성으로 개종하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제가 이스탄불 도시 명칭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리스의 비잔티움에서 나왔죠. 그러다가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 이제 수도 옮기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했다가 오스만 제국 정리식 때 이스탄불로 이제 바뀌죠. 지금은 이제 터키의 수도일까요? 수도는 아니죠. 수도는 앙칼라. 그래서 터키의 수도는 앙칼라예요. 앙칼라. 예. 터키의 제1의 도시죠. 예, 상당히 전략적인 요충지고요. 예. 자, 그래서 요 메메트 2세가 이제 그 이사 오스마트 투르크는 아니 메메트 2세가 그 당시 이제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내용은 제가 서해도 서양사 강의 때 좀 했거든요. 예, 그걸 참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쭉 보고 자 그다음에 인제 샬리미스가 있어요. 샬리미스. 예. 샬리미스 때는 술탄 칼리프 제도를 확립했다. 이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06년, 09년, 11년 3번이 나왔어. 술탄 칼리프 제도에 관해서. 술탄이라는 것은 정치적 지도자고 칼리프는 종교적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 때 인제 술탄의 칭호를 받으면서 이게 인제 나눠졌는데 자 이게 정교 분리였죠. 근데 샬리미스 때 정교일치가 됐어. 그때 이제 셀레미스 때 오늘날 이제 맘루크 왕조, 이집트에 있는 맘루크 왕조가 있거든요. 거기를 멸망시키고 나서 거기에 이제 맘루크 왕조의 보호하에서 카이로에 이제 있었는데 그 칼리프가 있었어. 칼리프가. 맘루크 왕조의 보호하에서 칼리프가 있었는데 아바스 왕조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어린 그 칼리프로부터 칭호를 받은 거죠. 양도받은 건데 뭐 헛바구니 해 갖고 이제 받아낸 거죠. 그래 갖고 인제 이때 인제 뭐냐면 술탄이 칼리프를 같이 겸직하는 술탄 칼리프 제도가 인제 성립이 됐다.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정교일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 술탄 칼리프 제도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이제 맘루크 왕조가 예전에 그 메카와 메디나 보호권이 있었거든요. 이 맘루크 왕조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몽고군이 쳐들어올 때 아인자르트 전투에서 인제 뭐냐면 격파됐잖아요. 그래서 메카와 메디나 같은 것들은 인제 보호권도 얻고 예루살렘 보호권도 예루살렘도 인제 차지하고 그랬는데 이 맘루크 왕조가 가지고 있는 메카와 메디나 보호권을 자기가 얻어냈죠. 그만큼 이제 오스만 투르크와 이슬람교에서 이제 정통성을 갖고 있다. 정통 왕조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뒤에 보면 슐레이만 1세가 있어요. 이게 슐레이만 1세가 있나? 인제 저 예전에 정리했는데 예. 자, 이 슐레이만 1세 때 최대 전성기야. 그래서 빈을 공격했죠. 그러니까 슐레이만 때 한번 1 차 빈을 공격하고 그의 100년 뒤에는 2차 빈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오스트리아 함스부르크 왕과 대립을 하고 빈을 공격을 했고 헝가리를 점령하고요. 베오그라드를 점령했어. 오늘날 이제 저쪽 유고 일대 있죠? 예. 발칸반도 일대. 그리고 인제 에스파냐와 로마 교황이 연합한 데를 격파했는데 그게 이제 푸에베사 전투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전투예요. 예. 그래서 푸에베사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해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이죠. 예. 요 전 해전 이름 좀 외워 두시고요. 그래서 1651년 51 번을 좁게요 여기. 예. 푸에베사 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전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해상에서 베네치아, 포르투갈, 그다음에 스페인 함대가 항쟁했고 프로이베시아 전쟁, 프로이베시아 해전에서 앙틀레와 도리아가 이끄는 스페인, 베네치아와 제노아가 등 연합함대를 격파하면서 에게와 지중해, 흑해, 그다음에 바스나만의 제해권을 장악했다. 그가 16세기 중여에 그 영토는 이란을 포함해서 서아시아 전체, 북아프리카 해안 지역, 그다음에 흑해 북한, 코카스까지 이제 확대됐고 유럽에서 헝가리, 루마니아, 바샤라베아 오늘 루마니아 쪽에 있는 지역이요. 이남 지역을 확보했다. 그래서 방대한 영토를 확보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또 제도를 정비해 갖고 술레이만 있을 때 입법재단 칭으로 알려졌죠. 이 사람이 카눈이라고 법전을 이제 편찬했고 오스만 제국의 정부적과 행정제도를 오스만적 독자성으로 완비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뭐냐 이슬람 문화의 어떤 르네상스 시기를 해서 다양한 문화가 변성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유대교를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스탄불에서. 이슬람에서. 오늘날 보면 그 뭐랄까 이주민들 막 탄압하는 그런 정책들 지금 일어났죠. 프랑스나 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도 일어났나 봐요. 근데 이제 이스탄불에서 반유대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 유대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그만큼 이제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상당히 뭐냐면 지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지만 트루크가 17세기 들어오면 이제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앞에서 인제 여기 포르비샤 해전에서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레파토 해전에서 그리스 앞바다에 있는 레파토 예전에 악티움 해전에 일어났던 곳이죠. 여기에서 인제 레파토에서 유럽의 연합함대 무적 함대 아시죠? 스페인의 무적 함대 중심의 연합 함대한테 깨지게 되죠.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 이 기출 레파토 해전. 그래서 지중해 패권을 뭐냐면 상실했다. 그 이후에 인제 자기 밑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이 독립해 나가죠. 뭐 이집트가 독립하고 그리스가 독립하고 러시아 투르크 간에 8번이나 9번에 걸쳐서 이제 전쟁이 나는데 그때마다 뭐냐면 땅을 러시아한테 뺏기거나 아니면 발칸 지역이 독립을 하게 되죠. 요 부분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의 약자를 볼 수 있는 조약이 티치 카일라차 조약이에요. 요게 어디 있냐면 서양부나 아시아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 인제 그때 크림 왕국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그 조약을 기록했고 크림 칸국이 이 크림 칸국이라는 것은 어떤 칸국이냐면 그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이런 몽골 투르크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족인데 투르크화된 그 족들이 있거든요. 타타르족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이 타타르족들이 여기 크림반도에 크림 칸국을 만들었어. 네. 그래서 크림 칸국을 받고 그 큰형님을 이제 크림 칸국을 누가 보호해 줬냐면 오스만 제국이 뒷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이런 타타르족들 그러니까 인제 크림 타타르라고 하는 그런 족들이 크림 칸국을 만들고 그 오스만이 이제 보호를 해 줬는데 뭐냐면 실제로 인제 이 전투 이후에 이제 이게 몇 차 전투인가요? 6 차인가 5 차인가 그래요. 하여튼 근데 이 전쟁 이후에 이 지역이 이제 러시아 지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크림반도 지역이. 그리고 이 크림반도 칸국을 독립을 인정한다지만 실제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했었어요. 이게 크림 칸국의 지배권이 상실되고 실제로 이제 오스만 제국이 크림 칸국의 지배권을 상실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크림 칸국을 그냥 보호고 만들면서 이들 인제 이 크림반도를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조약이 상당히 중요한 조약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 러시아의 이제 흑해 항해권을 승인했다. 그래서 키치 카일라츠 조약 이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인제 또 2차 오스만 빈의 공격이 실패한 후에 급속하게 멸망을 이제 쇠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국과 오스만의 통상 조약을 통해서 나중에 한참 뒤지만 오스만 투르크와 계약을 했고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인제 오스만 제국의 인제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보통 이제 오스만 제국 같은 게 이제 보면 유명한 게 이제 뭐냐면 군사제도죠. 군사제도. 그래서 보통 예니첼리 부대가 유명하잖아요. 그 예니첼리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 이분이. 예니첼리는 보병부대예요. 총포로도 무장한 보병부대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친위 부대죠. 예니첼리는. 근데 예니첼리는 어떤 식으로 양성하냐면 대부시름의 제도도 양성해. 군사훈련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발칸 반도의 기독교 소년을 이슬람으로 개종해서 군사훈련시키고 그다음에 그중에 똑똑한 애들은 관료시켜 주고 그중에 그 밑에 인제 좀 약간 덜 똑똑한 애들 있죠. 얘네들은 예니체리로 배속시킨 거야. 그러니까 대부실험의 제도는 오스만 투르크의 관료와 그다음 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럼 왜 굳이 발칸반도의 이제 기독교 세력 소년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고 할까? 왜냐면 이슬람에서도 엄연히 이제 그 젊은이들이 많잖아. 그럼 얘네들 뭐냐 뽑아 갖고 쓰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이슬람 귀족들의 인제 영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통 군대나 친위부대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게 관료로 뽑힌 사람들은 되게 이슬람 귀족들의 자제들이 아니에요. 토착 세력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인제 뭐 군대나 관료를 장악하면 그 술탄 입장에 올 땐 힘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 발칸반도의 기독교 소년들을 뽑아 가지고 이슬람을 개종시켜서 군사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원칙적으로 얘들은 그 결혼을 못 하게 돼 있죠. 근데 실제 결혼해요. 예. 그래서 요 밑에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슬람교 개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런 대부시롬의 제도에 들어가서 예니칠리가 되거나 아니면 관료가 될 수가 없죠. 이게 원칙이야.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인제는 이게 좀 왜곡이 돼 가지고 대부시롬의 제도에서 인제 어
발칸 기독교 선조들이 들어와서 이슬람 개종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슬람교의 그 귀족들이 자기 자제들 이렇게 보내요. 그 돈을 주고. 그래서 실제로 후기에 들어가면 이 원칙이 무너져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원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실험의 제도에서 좀 약간 덜 떨어진, 예, 그러니까 덜 떨어진다면 좀 약간 떨어진 애들을 예니첼리로 이렇게 만들고 근위 보병 부대도 했는데 얘네들이 인제 뭐냐면 친위 부대고요. 그다음에 또 예니첼리뿐만 아니라 샤파피라고 있어. 이 기병이야. 예. 이 기병들은 중앙에도 있고 뭐냐면 지방에도 있어요. 그래서 기병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걸 양성할 수 있는 이제 경제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제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티마르 제도를 실시했어요. 뒤에 얘기했지만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인제 예니첼리가 보병이고 이 티마르가 이제 기병, 양대 이제 병종을 기준으로 해 갖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외에도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는 여러 부대들 또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뭐냐 엘리트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에니첼리가 인제 뭐냐면 좀 교만해져 가지고 쿠데타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술탄도 교체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에니첼리를 인제 개혁하고 이제 해산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하는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귀족세력 견제를 통해서 발칸 반도의 기독교를 이슬람으로 개종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통해서 술탄의 중앙 집권화를 하고 집권화와 효과적인 전투를 양성했다. 자, 요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예니첼리와 관련된 내용이 18년 기초에 나왔거든요. 해상 과정이 나오는데 요건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보면 인제 뭐 정치 외교 제도가 있는데 각자 보시고요. 여기 뭐 나올 가능성이 없고 그다음에 다문화를 존중을 통치했다. 존중을 통치했다. 그러니까 다문화를 존중하면서 통치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밀라트 제도와 길드 조직을 통해서 인제 했어요. 밀라트 제도 많이 들어왔죠. 근데 주의할 것은 다문화에서 시아파는 그냥 탄압 대상이야, 시아파는. 이슬람의 수니파만 인정하고 시아파는 탄압 대상이야. 이게 되게 웃겨. 그래서 오히려 유대교,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을 해 주거든요. 다 포용을 해 줘. 근데 그 뭐냐면 시아파들은 탄압을 했어요. 이거는 거꾸로 이제 그 당시에 샤파피 왕조는 또 거꾸로죠. 그래서 시아파는 국가에서는 또 수니파를 탄압하고 예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밀라토 제도는 뭐냐. 자, 다양한 민족 통합을 역할했고 민족 간의 갈등 분쟁 없이 안정된 국가를 유지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종교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밀라트 안에서는 어 독자적인 어떤 법에 의해서 자기 법에 의해서 어떤 재판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조직도 운영하고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밀라토인데 자 밀라토는 인제 크게 이제 뭐냐면 이슬람 밀라토가 있고 유대교 밀라토 그다음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어요. 아르메니아는 독자적으로 정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 그리스 정교 같은 밀라토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국 내에 이제 소수민족들의 종교와 문화적 자치를 허용하는 제도로 다양한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민족 간의 어떤 밀레트 간의 이동이 허용해요. 그러니까 종교 개종을 통해서 허용하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 유대교를 믿었는데 뭐 이슬람교를 개종하는 거나 이슬람교를 믿었는데 뭐 그리스 종교를 개종 다 허용해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밀라토를 이제 이동을 하는 거 다른 밀라토 가는 건데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원칙적인 얘기고 왜냐면 밀라토 간의 이동을 허용 그러니까 종교를 개종하고 다른 데 가면 지금까지 맺어진 어떤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경제 기반.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또 트루코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각 공식 문서를 각 민족 언어로 번역했고 전달했고요. 그리고 그리스어 칙령도 공표했다는 거. 그다음 외국인들에게 치해복권을 인정했어. 예. 이 치해복권이 원래 인제 그 서양인들이 처음에 주장한 것 같지만 실제로 오스만 투르크에서 치해복권을 한 거야. 이거 원래 호의적인 차원에서 한 거야. 왜냐하면 아까 지금 밀라트 제도 안에서 독자적인 인제 사법권을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법권이 주어지고 각자 인제 그 법에 의해서 통치를 했죠, 밀라트 안에서. 똑같이 이 서양인들도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의 뭐 상업적이나 외교적 목적으로 인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얘들 나름대로 그냥 얘들 법에 의해서 통치해라. 밀라트가 이제 통치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뭐냐면 영사재판권의 기원이 된 거야. 원래는 이게 호의적인 차원에서 인제 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권리가 돼 버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서양인들이 이걸 잘 이용해 갖고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을 하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그 말기에 들어가면 그 오스만 투르크에서 인제 이걸 박탈하는 뭐냐면 조치를 취하죠.
예, 탄지마트 개혁대.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근데 이렇게 배워놓고는 이제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영사재판권을 또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왜냐면 또 그 다른 나라에게 강요하면서 이제 제국주의의 어떤 그 수단이 이용하잖아요. 영사재판권 불평등 조약의 어떤 수단으로서. 그래서 예전에 영화를 이제 유명한 말 있죠. 권리가 계속되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전형적인 거죠. 호의를 줬는데 이게 나중에 지속되니까 권리가 되죠. 자, 하여튼 그래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있고 그다음 사회 조직은 상공의 길드 조직이 있고 뭐 와크보 제도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어떤 사회 경제 문화를 볼게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티마노 제도가 있죠. 아까 사파이 왜냐면 그 부대가 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부대가 두 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중요한 부대가 그 사파비, 샤파이라고 하고 사파비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샤파비의 부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왜냐면 준 것이 군사 본거죠. 티마르 제도야. 예. 그래서 각주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군사 연계에 티마르를 주어 세금을 면제하는 대신에 군량과 군비를 지급하는 군사적 봉건 제도인데 이게 이제 뭐하고 이제 비슷하냐면 아까 이그나 아까처럼 이제 뭐냐면 그 셀주크 투르크 때 셀주크 투르크 때 이그타 제도하고 비슷하죠. 이그타 제도. 근데 이그타 제도하고 좀 약간 다른 게 있어. 이그타 제도는 그 지역에 이제 통치권을 준 거예요. 세금 징수권 외에도. 근데 여기는 세금 징수권만 준 거야. 세금 통치권을 준 게 아니에요. 예. 오직.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파비라는 그 뭐냐면 예, 사파비라는 이제 뭐냐면 그 기병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권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티마드 제도, 이그타 제도가 좀 비슷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보면 독자적 투르크 문화가 있죠. 개방적이고 되게 다양해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였어. 이슬람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 아라비아, 비잔틴 문화, 기독교, 특히 후반기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서양의 모습들은 이제 서양의 문화도 많이 받아들였다. 근데 여기 좀 눈여볼 게 이란 문화, 페르시아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교적으로는 시아파를 타협했지만 페르시아의 문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여기 투르크하고 요 페르시아가 문화가 서로 융합이 돼요. 예, 투르크가 이제 서진하면서 페르시아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페르시아 문화를 융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문화적 이미 결합된 상태였어요. 자, 이거는 무굴 제국에서도 보여. 이렇게. 자, 그다음에 사원 같은 경우에는 비잔틴 양식을 영향을 받아서 도움 양식, 모자이크 양식도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사원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있는데 그 술레이만 사원이 있어요. 이 술레이만 사원. 요거 예전에 11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슐레이만 사원. 예. 그러니까 슐레이만 대제 때 만들어진 사원이기 때문에 슐레이만 사원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래서 슐레이만 대제 때 만들어진 사원으로 슐레이만 사원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사원은 무하메드 사원에 이어 이스탄불에서 두 번째로 큰 사원이다. 슐레이만 대제 때 대제는 1566년에 사망했고 이 묘지의 중앙에 있는 무덤에 묻혔다. 그의 무덤은 사원의 미으라 바르 뒤에 있으므로 기도자가 기도하는 동안 신과 교류함과 동시에 그와도 교류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 사람 사원이기도 하면서 또 뭐냐면 무덤이기도 하죠. 슈네임 사원. 그래서 예전에 11년 기출문제였는데 그 오스만 투르크의 이제 수도가 앞에서 이스탄불이었잖아요. 이스탄불의 두 번째 큰 사원이에요. 두 번째로. 이게. 그럼 첫 번째 큰 사원은 뭐냐? 무하메드 사원이야. 예. 이게 이제 슐타 아흐메드 사원 또는 블루 모스크라고 이제 별칭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제일 커. 무하메드 사원이.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소피아 성당보다 더 큰 걸 만들어 갖고 그 당시 이제 명령에 무하메드 2세의 명령 때문에 만들어진 사원이 무하메드 사원이다. 그래서 이 무하메드 사원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큰 게 슐레이만 사원이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아야소피아가 있죠. 원래는 이게 이제 기독교 성당이었잖아요. 근데 이슬람교 성을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 개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네. 네. 거기 보면 개조하면서 그 아야소피아의 그 그대도 있고 그 밑에 이제 4개 첨탑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프레스코하는 이제 기독교 그림 프레스코하는 다 해도 칠하고 여기에다 이제 뭐냐면 모스크
아라베스크를 그렸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투르크가 터키가 되죠. 터키가 되면서 세속 국가가 되면서 이제 여기를 뭘로 만들었냐면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박물관. 그래 갖고 인제 그 박물관인데 요즘에 에르도안이 또 이슬람 원리주의를 내세웠잖아요. 이슬람을 어떤 그 국가를 내세웠잖아요. 이슬람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때 에르도안이 지금 대통령 때는 다시 모스크 사원으로 바꿔 놨어요. 그 하여튼 근데 성소피아 성당.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궁중에는 초창기 때 만들어진 게 토프카프, 토카프시인데 이게 초창기 때이고요. 근데 후기 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 돌마 바흐체 궁전이에요. 이게 유럽의 바르크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궁전이 있다. 대표적인 궁전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주가 있으면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돌마 바흐체 궁전은 그 당시 페르시아 궁전을 모방을 했다고 해요. 여기. 그 외에 나머지 거는 이제 각자 보시고 경제도 이제 좀 각자 보시는데 다만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이스탄불 시장이 있어요. 그랜드 바자드가 있어. 바자드라는 것은 그 이슬람권에서 큰 시장.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에 큰 그 바자드 중에서 제일 큰 시장이 있어. 그 그랜드 바자드가. 그래서 이제 이 바자드의 역할이 뭐냐? 동서교육품의 집합소. 그러니까 이슬람 그랜드 바자드 역할이 상점과 공방이 상품 중에 따라 특성화됐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냐 정보 교류 및 친목 장소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런 바자르 이슬람 시장을 바자르라고 하는데 이스탄불에 제일 큰 그랜드 바자르가 있다. 거기서 우리가 바자회라는 명칭이 여기에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바자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 문화에서 보면 그 커피 있죠. 커피. 유럽의 커피 문화를 보급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그 오스만 투르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나 투립 이런 것도 유럽에 전파를 했고요. 그래서 유럽 상류세에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양식을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다. 오스만 투르크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커피의 역사 있는데 한번 각자 보세요. 여기. 예. 그렇지만 이제 시아파를 탄압했다고 했죠. 그래 갖고 인제 오스만 제국에서는 시아파의 대항강산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어도 되는데 시아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어 아니 붉은 대천의 원소야.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이 시아파 세력들이 지향했다. 그렇다고 뭐 시아파가 아예 없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시아파는 되게 탄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들이 그 문화적으로 이제 투르크 문화가 인제 페르시아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제 이슬람 문화를 벗어나서 투르크화돼요. 투르크에 그 하면서 하고 점점 투르크화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내용도 인제 있는데 이건 아마 투르크 민족주의 때문에 그런데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읽기 전에 인증번호를 얘기할게요. 인증번호는 60 번입니다. 예 60 번. 자 먼저 볼 게 미래행 교과서를 볼게요. 자 셀주크 투르크가 몽골의 침입으로 무너진 뒤 투르크 계통의 족이 소아시아 국가에 수입했다. 예.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부터 소아시아 대부분을 빼앗았으며 14세기 말에는 유럽에 진출해요. 발칸반도 대부분을 지배하고 술탄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자 비록 15세기 때 초 티무르에게 앙칼라 전투에서 패하여 이게 왜 안 돼 또? 잠깐만요. 이게 안 되네요.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이게 치워야 되는데 펜이 지금 안 돼. 예. 자 앙칼라 전투에서 패하여 타격을 받기도 했지만 체제 정비에서 마호메트 2세, 메메트 2세죠. 메메트 2세 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하고 오스만 제국의 수를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를 이스탄불로 불렸다. 그 이스탄불은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양쪽에 있는 그 도시죠. 유럽과 아시아 양대로. 그래서 그때 이제 보스포러스 연결하는 해저 터널도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지금 거기에. 음. 그다음에 셀레이스 때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키고요. 그래서 이 맘루크 왕조는 이제 여기에 있었죠. 수도가 카이로죠. 예. 그래서 이 카이로에 있는 이제 그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후손을 찾아내서 칼리프를 칭호를 얻게 돼요. 셀레이스 때. 자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에 진출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다. 자 이 시기에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칼리프 칭호를 이제 획득하여 수입파 이슬람 세계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슬람 mamlu크의 왕조에 보호했던 아바스 왕조의 마지막 칼리프를 이스탄불에 데리고 와서 칼리프의 칭호와 세습권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스만 제국의 제일 전성기가 슐레모니스 때죠. 그는 헝가리를 정복하고 오스만의 빈을 포위 공격하고, 이게 이제 1차 빈 공격이에요. 1차. 이 이후에 이제 2차 빈 공격이 있었는데 요 사이가 거의 100년이 넘었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유럽의 연합 함대를 물리쳐서 그 지중해 패상권을 장악했다. 자, 오스만 제국은 아시아 유럽에 연결한 동서 교통로에 위치하여 여러 지역을 다양한 문자와 문물을 받아들여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다양성을 누렸다. 자, 여기 경제적 번영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그래서 면화, 올리브 등 상품 작물과 양모 생산이 활발했고, 세계 각지에도는 물자가 풍부하여 교육을 위한 유럽 상인들이 교육을 위해 유럽 상인들이 활발하게 왕래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는 다른 민족과 종교에 대한 간용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고, 오스만 제국은 그 당시 이제 오스만 제국의 문화는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비잔틴 문화, 이란 문화, 투르크 문화 등 동서 문화가 융합되어 발전했다. 오스만 제국의 문화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오스만 제국의 번영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 제시된 자료에 보면 이 오스만 제국 술탄 슐레만 1세 때 합스부르크 왕국 대사도 오스만 제국을 파견했던 부즈벡이라는 사람이 남긴 글인데, 여기 보면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 뽑냐, 뛰어난 사람들 봤다, 노예 출신도 이제 뽑는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있어요. 아마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오스만 제국의 이제 제도 중에 어떤 제도가 있었다고 했죠? 기독교인들을 뭐냐면 개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관료나 군인으로 뽑는 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제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제도가 이제 아까 했던 대부 신혼의 제도라고 하죠. 이 노예 출신이라는 건 아마 이 기독교인데 포로를 이제 잡아가지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참고로 기독교인들만 노예 삼을 수 있고 이들이 이슬람을 개종할 수 있잖아요. 개종을 하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왜냐면 샬리에 따르면 같은 이슬람교든 아니 같은 이슬람 교도들은 다른 이슬람교도를 노예 삼을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어. 이슬람교도는 같은 이슬람교를 노예 삼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처음에는 기독교 노예 출신이지만 얘들이 이슬람 개종하면서 이제 뭐냐면 노예의 심에서 벗어나죠. 아마 그 초창기 때 이제 전쟁 포로 당시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전쟁 포로를 잡아온 것을 이슬람으로 개종시켜서 얘네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대부 시동의 제도를 통해서 훈련시키나 예니체리나 아니면 좀 똑똑한 애들은 관료를 이제 하는데, 이걸 능력주의에 입각한 이제 관료 선발로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문맥을 좀 빠졌죠.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이거보다 능력 중심으로 관료 선발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이슬람의 귀족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출신과 종교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기회를 제공해서 널리 인지를 등용해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한다. 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앞에서 얘기했지만 귀족 세력 견제를 통해 술탄의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 대부 시드메 제도가. 예. 그다음 오스만 제국의 통치 방식으로서 티마르 제도, 그다음 밀레트 제도, 대부 시노메와 예니칠레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티마르 제도는 이제 앞에 샤파피의 그 기병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확대됨에 따라 술탄의 직할을 제하고 영토를 총독이나 현지 지배자에 위임하는데, 이들에게 통치의 이제 징세권을 부여하는 티마르 제도가 이제 실시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티마르 제도. 참고로 여기 총독이나 현지 지배자에게 위임했다고 했는데 위임한 건 통치한 거고, 실제로 그 밑에는 소용주들에게는 이제 팀원을 제공한 거야. 그래서 이 소용주들이 실제로 팀원제의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토지의 징세권만 가지고 있어. 징세권만. 예. 얘네는 지배자는 이제 통치권을 갖고 있고, 얘네들한테 위임받은 그 밑에 있는 팀원들, 지방에 있는 팀원들은 이 뭐냐면 토지의 팀원을 받고 징세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읽으시는 게 나을까요? 이들은 토지의 징세권을 부여하는 팀원을 제도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때 이들에게
토지의 징세권인데 이때는 주로 이게 뭐냐 샤파피 기병 관련된 내용. 얘들에게 티마르 제도를 실시했고 뭐냐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총통이나 현지 지배자를 위임했다는 거는 이제 얘는 통치권을 갖는다는 얘기고. 예. 약간 이게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여기까지만. 예. 요 앞부분은 좀 틀린 거예요. 자, 밀라트 제도 보면 오스만 제국은 강대한 영토에 걸쳐 다양한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간용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비이슬람 교도라면 인질세를 납부하면 그들의 고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종교 자치 공동체 밀라토 제도를 허용했다. 그래서 이슬람 밀라토, 그다음에 유대교 밀라토, 그리스 종교 밀라토,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종교 밀라토. 그래서 이렇게 밀라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데부시롬의 제도와 예니칠리. 오스만 제국은 데부시롬의 제도를 통해서 발칸반도의 기독교 청소년들을 강제로 징집해 이슬람교를 개종시킨 다음에 그래서 앞에 노예라고 했던 출신들이 이들을 말한 거예요. 슐탄을 침입은 예니칠리와 간료를 융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애들은 간료들 약간 좀 뒤떨어지는 예니칠리를 육성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요거 볼게요. 자 오스만 제국이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아우르는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요인을 설명해 보자. 이렇게 했죠. 오스만 제국이 다양한 종교 풍습을 가진 여러 민족을 인정하는 간용 정책과 통치 방식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비이슬람교도에게는 종교적 공동체 형성을 허용했고 납세 조건으로 자치를 인정하는 밀라트 제도를 실시했으며 이때 임대세만 내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다민족 다종교를 아우르면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 자, 근데 단 예외적인 존재가 있죠. 시아파드는 인정 안 해줘. 탄압했어. 학살하고. 예. 그래서 대부신험의 제도와 예니칠레와 같이 민족, 종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기회를 제공하여 널리 인재를 등용한 것도 번영의 요인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 인재 등용에서 뭐 능력과 기회에 따라서 제공한 것보다는 요거 앞에서 말처럼 이제 귀족세를 견제하는 측면이 더 훨씬 강해요. 예. 뭐 여기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예니첼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예니첼리는 술탄에게만 충성했으며 전쟁이 나면 최정예 부대로 참전했다. 자, 이들은 전투와 직무 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올리면서 강력한 권력 집단을 선정했고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술탄을 이제 패하고 하죠. 쿠데타를 일으키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체되고 그러는데 자,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비상교과서 좀 볼게요. 자, 오스만 제국의 발전을 볼게요. 자, 소아시아를 성장했던 투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은 셀주크 투르크의 지배를 벗어나 오스만 제국을 세웠다. 자, 오스만 제국은 14세기 말 발칸반도 대부분을 지배하고 술탄의 칭호를 사용했고요. 메메트 2세 때 15세기 중반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콘스탄티폴리스를 명칭을 이스탄불을 바꿔 이걸 수도 삼았다.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은 사파피 왕조부터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획득하고 이집트와 북아프리카를 정복하여 그 세대국을 거쳐서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 과정에 술탄은 마카와 메디나의 보호권을 장악하고 칼리프 칭을 얻었다. 이건 샬레미스 때요. 예. 그 다음에 16세기 때는 정성기를 누렸죠. 그래서 슐레마이스 때는 헝가리를 정복하고 유럽의 연합함들을 물리치고 지중해, 홍해, 아라비아 연합까지 세력 확대했다. 자, 이로써 그 오스만 제국은 육로 교통을 통해서 동서무역로를 장악하는 한편 지중해 교육의 이익을 독점하였다. 그래서 이제 지리산의 발견의 배경에 대해서도 요 측면에서 강조해요. 오스만 제국이 이제 뭐냐면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더 이상 이제 레반트 무역이 잘 안 돼갖고 결국에는 이제 그 대서양 무역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리산의 발견을 통해서 뭐 이걸 후추나 이런 항신을 얻으려고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의 교차로 인해 수도 이스탄불은 인구 수십만의 국제 도시였다. 그다음 오스만 제국은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티마르 제도를 실시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티마르 제도는 술탄의 직하지를 제하고 영토인 티마르를 정부 관료나 군인들에게 나눠주고 본국의 그 토지에 대한 징세권을 부여했다. 요거는 제대로 설명했네요. 네. 조세행정단이야. 이게 통치행정단위가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통치할 때 대개 이제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나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인정을 하고 했거든요. 총독을 파견하거나. 근데 이거는 통치권 관련된 내용이고 행정권 관련된 요거는 티마르는 이렇게 이제 관료나 군인들에게 나눠주고 주로 이제 샤파피나 이제 기병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나눠준 거야. 징세권을 준 거예요. 이거는 이게 핵심적인 거야. 통치권을 준 게 아니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대부시름의 제도를 통해서 술탄의 칠리분의 예니첼리와 관료를 충당했고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언어, 종교 정통을 인정하는 간용 정책을 펼쳐
제국을 안정시켰다. 자, 오스만 제국은 비이슬람교도에게 이슬람교를 개종을 강조하지 않았고 지지야, 인두세만 납부하면 종교 공동체 밀라트를 만들어 자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했죠. 자, 그다음 밀라트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데부시노의 제도인데 이게 좀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밀라토는 같은 종교 구성원도 이루어진 종교 정치 공동체다. 그리스 종교도 유대교도 그다음 각각의 밀라토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이슬람 밀라토, 그다음 그리스 종교 밀라토, 유대교, 아르메니아 그 밀라토 한 4개 정도 4개 정도의 밀라토가 있고요. 오스만 제국은 각 밀라토의 종교 자유와 함께 교육, 언어, 간습, 재판, 사법권도 줬어. 그 때문에 오늘 영사재판권의 기운이 여기서 나온 거야. 너네들 문제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예. 그러니까 폭로건 자유권을 부여했다. 자, 이에 각 밀라토는 오스만 제국에 충성하고 지주에 비롯한 세금을 납부했다. 모든 밀라토 구성원들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출세할 수 있고 개종하여 다른 밀라토 이주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그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회적인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주하면 이렇게 다 끊고 와야 되잖아. 예. 자, 대부시노메 제도를 볼게요. 대부시노메는 오스만 제국이 정복제 기독교 중에 우수한 인재를 뽑는 제도다. 자, 이 제도를 통해 뽑힌 소녀들은 NHD 부대원이 되었다. 이들 중 우수한 대원들은 궁중학교로 뽑혀가 언어와 군안, 역사, 수학, 음악, 기악, 기막, 무기 다루는 법을 배우고 체력을 단련했다. 자,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훈련을 받은 이들은 술탄의 비서나 제국 행정관리가 되거나 아니면 NHD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자료 1번과 2번 같은 제도를 시행한 목적이 뭐냐? 다양한 민족을 회유하여 넓은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이를 통해서 술탄 제국 중심의 제국 통치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다음 피정민 입장에서 오스만 제국이 시행한 제도를 평가해 보자. 오스만 제국은 피정국민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가혹하게 대하지 않아 마음에 든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뽑는 대부 신음의 제도는 투르크인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투르크인이 아닌 우리로서는 활용할 만한 정치이다. 자, 이런 정치로부터 민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자 노력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의 문화를 볼게요. 자, 오스만 제국의 문화를 비상교과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투르크, 페르시아,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를 융합했다. 자, 이로써 오스만 제국은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이슬람 문화의 한금기를 이뤘고요. 문학에서는 페르시아 정통이 있는 궁중 문학이 유행했고, 미술에서는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는 나중에 했지만 이제 우상 숭배 금지하는 과정에서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기출이 나왔던 거고요. 코란의 기독과 장식을 위한 용도 서예를 이제 발달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서예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페르시아 영향을 받아서 세미나가 유행했다. 그래서 세미나도 이제 그 밑에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천문학, 지리학, 수학 등의 실용적 학문도 발달했다. 요 실용적 학문 발달은 전반적인 이슬람 문화의 특징이에요. 뒤에 이제 이슬람 문화 이제 할 때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건축에선 제국의 권위를 보여주는 모스크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모스크와 관련된 내용 술레만 사원 같은 거 얘기했죠. 자, 오스만 제국의 초기 모스크는 주로 하나의 동과 넓은 홀로 이루어진 양식으로 세워졌다. 이후 비잔티움 양식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개의 동이 중층대 형태의 모스크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슐탄 아흐메드 사원이다. 아흐메드 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소피아 성당보다 크게 만들어졌고 그 당시 그 명령을 받고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아흐메드 사원이죠. 이게 제일 커요. 이게 블룩 모스크라고 하죠. 이 사원은 이제 이슬람 세계의 우위를 보이기 위해서 성소피아 대성당의 양식을 발전시켜 건축했다. 그래서 그 밑에 슐탄 아흐메드 사원이 있죠. 아흐메드 사원은 슐탄 아흐메드 1세의 명령에 따라서 건축됐는데 다른 책은 2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1세인지 2세인지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니고 사원 내부에 2만 개의 푸른색 타일로 이제 장식되어 있어 창호 도는 빛이 푸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 블루 모스크가 난다. 이렇게 있죠. 어마어마하죠, 이거. 그래갖고 이제 이 블루 모스크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사고력 키우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자리에 나타난 정책이 오스만 제국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써보자. 갈라타의 제너바인들은 이슬람법이 정한 인두세를 납반한 제국의 다른 백성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간섭과 규칙을 인정하고 그들의 재산을 보호한다. 밀라토 제도의 한 유형이죠. 근데 이게 좀 눈여겨볼 게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인제 얘네들이 유럽인들이 어 악용했죠. 이게 나중에 영사재판권의 기원이 되는 거야. 예. 호의를 줬는데 이게 나중에 권리가 돼 버린 거지 아주. 예. 자 그래서 인제 남들에게 이게 호의를 잘 베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 고마움을 못 느껴.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이스탄불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 볼게요. 콘스탄티노플 관련된 내용. 이 바그다드도 있고 여기 있는데 바그다드와 이스탄불 읽어 볼게요. 바그다드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 예. 아바스 왕조 수도 바그다드. 자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유럽과 지중해, 아시아에 있는 교육의 중심지였다. 바그다드는 도시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원형 도시로 성안에 칼리프 궁전과 왕족과 고급 관료집, 관료의 집, 모스크 및 간청 등이 있었다. 도시에 둘러싼 원형의 성벽에는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이 있었고, 그래서 뭐 4개의 문이 있는데 뭐 시아의 문, 바스아의 문, 호라사의 문, 아마 그 나가는 방향의 지역적 명칭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지역하고 관련돼 있죠. 자, 각 문은 유라시아 여러 지역으로 연결됐다. 바그다드는 이게 중요한데 예전에 기출문제 해놨죠. 당의 장안,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와 함께 10세기 무렵에 약 인구 100만 이상의 거주하는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당의 장안은 유교 문화권을 대변하고 있고요.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기독교 문화권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도시고 바그다드는 이슬람 문화권을 제시한 이슬람 문화권을 대변하는 도시죠.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스탄불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에 만나는 길목에 있어 동아시아와 인도, 서아시아 등지에서 몰려드는 물자를 유럽으로 공급한 중간 기지 역할한다. 이스탄불이 동서무역의 번성한 사실은 그랜드 바자르, 시장이라고 했죠. 바자르는 원래 시장의 뜻이야. 이슬람 세계가 이슬람교를 포기하기 위해서 각지에 개설된 시장을 잇는데 바자르 중에 제일 큰 게 이스탄불의 그랜드 바자르가 유명하고 오늘날 바자르라는 말의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곳에 4,000개 이상의 상점과 2,000개 이상의 공방이 있었다고 한다. 그랜드 바자르에는 인도산 캐시미어와 프랑스어 향수, 그다음 페르시아의 양탄자, 중국사 도자기, 아프리카의 황금 등이 거래되었다. 그곳에서 이곳을 왕래한 상인들을 통해 오렌지, 레몬, 커피, 설탕, 연아, 그다음에 재배법이 널리 유럽에 소개했는데 특히 이제 커피가 상당히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시 이슬람 세계에서 기독교 세계로 넘어가는 전달해 준 큰 영향. 원래 기독교 애들이 이제 이걸 악마의 커피다 갖고 악마의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황이 이걸 먹어보고 아 이거 좋다. 이거는 악마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걸 왜 이슬람교도만 먹게 하냐. 해서 기독교인들이 커피를 마셨다고 그러죠. 예. 자, 그다음에 향신료 관련된 내용인데 향신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전에는 주로 이스탄불 통해서 이제 이렇게 건너왔잖아요, 유럽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향신료는 오스만 제국이 서유럽에 수출한 품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슬람 상인들 아시아에 생산된 후추나 계피 등 같은 향신료를 도와 베니치아 상인들 판매했고 베니치아 상인들 그 향신료는 유럽에 비싼 가격에 팔았다. 자, 이는 서유럽 국가들이 향신료를 직접 구하기 위해 향신료 시장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여기 동방무역에 방해가 되니까 뭐 그 당시 이제 뭐야 그 지리산을 발견을 했다. 뭐 배경이 되었다. 여기 이제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금성교과서를 좀 볼게요. 금성교. 자, 금성교과서도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여기 오스만 제국 이제 발전 볼게요. 여기 이제 오스만 제국이 나세운 거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14세기 후반에는 헝가리 이끄는 기독교 연합군을 격파하고 반도를 대부분 지배하고 슐타르 칭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메트 2세 때는 이제 비잔틴 외국을 멸망시키고요. 그다음 셀레니 1세 때는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세계 대륙에 거쳐서 대제국을 건설하고 맘루크 지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성지인 메카, 메디나의 복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지배적 군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 조치, 오스만 제국이 왜 수니파 이슬람 제국의 지배적 군립했는가? 그걸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예, 여기 있죠. 자, 성지 메카나 메디나의 보호권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다른 교과서에서는 나와 있죠. 여기는 술탄 칼리프 제도를 실시했다. 요것도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교 성지 메카 메디나, 그다음에 술탄 칼리프 제도. 여기 메카의 어떤 지배권을 장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보면 이슬람권에서 큰 형님 대우를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이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인구가 많지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형님 대우를 받는 거는 뭐냐면 메카의 어떤 그 지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메카를 지배한 게 사우디아라비아잖아. 이게 상당히 스니파에게 상당히 있고, 스니파뿐만 아니라 시아파에도 그거는 상당히 중요하죠, 메카는요. 예. 자, 오스만 제국 술레이만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는 헝가리를 정복하고 비늘포위 공격했으며 유럽의 연합부대를 물질러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연합군을 이제 물리친 그 뭐냐면 해전이 유명한 해전이죠. 그게 무슨 해전이죠? 예. 그 해전이 그 당시 이제 포베사 해전이죠.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냥 안 나와 있네. 명칭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잘못 썼어요. 프레베사 해전. 네. 프레베사. 프레베샤 해전.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홍해와 아라비아 연합까지 차지하여 지중해 구역의 이익을 독점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슐레이만 1 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어요.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오스만 제국의 실대 술탄 후 46 년이라는 긴 치세 동안 그 뭐냐면 법전 편찬을 비롯해서 그 제국 내 각종 제도를 정면 입법자로 불렸다. 그래서 앞에서 인제 카누리라고 불렸죠. 카누니, 입법자.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참고로 보통 인제 그 뒤에 얘기했지만 오스만 투르크에서 만든 법, 이걸 카누라고 해요, 카누. 그러니까 아마 니는 이게 제가 투르크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뭐뭐 잘한 의미 같아, 이게. 그러니까 군사 전력가로서 능력도 뛰어난 설 13 차에 걸쳐 대원정을 통해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새로운 항로가 이용되어 인제 그 새로운 항로는 홍해와 아라비아 연안을 차지해서 지중해 교역의 이익을 독점했다는 건데, 이건 다른 책이 없죠. 보니까 요쪽이죠. 예전에는 요쪽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를 장악을 했다는 거야. 아마 인제 그때 인제 처음에 그 이거 얘기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 나왔어요. 그때 인제 여기 동로마 제국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뭐야,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싸울 때 요쪽 항로가 요쪽 항로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메카가 있는데 아마 다시 2-3 세기가 이제 장악하고 요쪽으로 장악했는데 다시 요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 아니, 요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 그러다가 요쪽은 이제 또 넘어간 거죠. 예. 그래서 어 정리해서 얘기하면 앞에서 인제 사사왕조 페르시아하고 그 당시 인제 그 누구야, 동로마 제국이 이제 싸울 때는 원래 여기였는데 요쪽으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2-3 세기가 커지면서 여기에서 다시 요쪽으로 넘어갔다가 요때 또 요쪽에 요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인제 지중해 교육의 이익을 독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항로가 이용되어 앞에서 인제 홍해와 아라비아 이쪽 항로를 이용하여 지중해 중요성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레파토 해전으로 이제 패배한 상황에서도 오스만 제국은 여전히 우수한 군사를 바탕으로 유럽의 공세를 퍼붓었다. 그러나 이제 17세기 말에 제2차 빈 포위가 실패되고, 그다음에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 착각했어 내가. 예. 그 홍해와 아라비아 연합까지 차지해 지중해 교역의 이익을 독점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새로운 항로라는 건데 저는 이게 앞에 여기 항로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 때 새로운 항로는 지리산의 발견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야지 문맥이 맞아. 예. 그래서 요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요게 나오니까 제가 착각했어요. 그 홍해 아라비아까지 향해서 인제 요쪽 항로를 이제 차지해 가지고 지중해 교역의 이익을 독점했다. 이렇게 해 갖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리상의 발견 있죠. 지리상의 발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무역이 감소되고 레파토 해전에서 패배하는 상황에도 오스만 제국이 여전히 우수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럽 공세에 퍼부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러나 17 세기 말에 2차 비인 포위가 이제 실패하고 헝가리를 상실하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 앞에 항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잘못 착각해서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할게요. 정리 좀 다시 할게요. 예. 이걸 이제 아까쯤에 제가 이제 요 항로 번화 있잖아요. 그 중요한 건 아닌데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느낄 것 같아요, 지금 아까쯤 보니까. 자, 아까 전에 이제 그 사사 왕조 페르시아하고 여기 인제 이슬람이 싸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요쪽 걸프 쪽에 들어가는 항로가 이제 막히고 요쪽 홍해에서 인제 요렇게 해 갖고 항로가 뚫려졌다고 했죠. 그 후에 인제 다시 이슬람권이 인제 장악하고 나서 요쪽하고 요쪽을 동시에 뭐냐 2개 항로를 사용했는데, 근데 인제 앞에서 얘기했죠. 이 술래만 있을 때 예전에는 이제 여기만 사용했는데 요쪽 항로를 인제 뚫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익이 2배가 되겠죠. 그래 갖고 인제 '독점력이 강해졌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문맥상 볼 때. 근데 인제 16 세기 때 뭐냐면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뭐냐면 또 지중해 주요성이 감소되니까 인제 경제를 쇠퇴하겠죠. 예, 네파토 해전도 패하고 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걸 다시 수정해서 좀 들어 주세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거기 대부 신호매 제도와 예니칠레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뭐 좀 각자 보시고 앞에 지금 얘기했는데 요것만 읽어 볼게요. 이거 좀 더 추가된 내용이 있네요. 예. 다시 읽어 볼게요, 이거 다. 자, 오스만 제국의 주로 발칸반도 농촌의 기독교 청소년을 징발한 대부 신호매 제도가 운영되는데 징발된 청소년이 이슬람교를 개종한 후에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술탄의 노예로 충원했다. 예. 이건 아마 은유적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예. 이들 중에 일부 우수생들은 궁중에 들어가 고급 관료로 출세했지만 대부분 술탄의 직속 사관부이고는 예니체리 군대로 평성했고요. 예니체리란 신군이라는 뜻으로 술레이마니스의 무력에 12,000명, 13,000명 정도에 달했다. 총으로 무장한 예니칠 부대는 포병대는 이건 보병 부대인데 총포로도 무장한 부대예요. 오스만 제국의 주역으로 오스만 제국의 팽창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 술탄 제국의 계승을 간섭하고 이스탄불의 분쟁을 일으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등 혼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있죠. 거기에 자료 해석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예니치는 수탈의 친위 부대도 투오코로 새로운 군대의 의미다. 자, 징발된 자 중에 일부는 궁중에 남아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예니치 군대에 편성했다. 17세기 이후에 술탄 즉위에도 관여할 만큼 강력한 권력 집단을 성장하여 오스만 제국의 어떤 근대적 개혁을 건립적으로 진행했다가 1820년 폐지된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 탄지마트 개혁 때 폐지됐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탄지마트 개혁 이전부터 폐지됐어요. 탄지마트 개혁 때 군사적 개혁이 아니라 이게 예전에 이게 좀 책이 좀 잘못된 건데 탄지마트 개혁 이전에 해체됐어. 예. 이게 이제 언제 때냐면 마오무트 2세 때요. 예.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마오메트 2세 때 폐지됐어.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예니체이 군대를 해체하고 그다음에 샤파이 부대도 이제 중앙에 있는 샤파이 부대를 해체하고 유럽식 군단을 육성을 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마오메트 2세 때야. 마오메트 2세 때. 예. 자, 예니체리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했고 탄지마트 개혁 때 군사 개혁은 이건 아니죠. 이거는 예전에 문제가 잘못됐어. 탄지마트 때 군사 개혁은 서양식 군대를 창설하고 징병제를 실시하는 게 그거고 마호메트 2세 때 폐지됐다. 탄지마트 이전에 폐지된 거야. 그래서 요게 좀 약간 잘못됐는데 요건 제대로 된 것 같네요. 탄지마트가 183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이니까 대략 1826년이 되겠죠. 예. 자, 일단 이렇게 있고 또 인제 볼게요. 자, 오스만 제국은 이집트와 발칸 반도 북부 등 새로 획득한 영토의 통치를 총독이나 현지 지배자에 임했다. 그러나 대부분 지배 지역은 술탄이 관료와 군대를 바탕으로 한 중앙 집권적 통치 기구를 직접 지배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연고지가 있는 이제 지역일 경우에는 임명하고 다른 나머지 지역은 이제 직접 지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술탄의 직할지에선 토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티마노 제도가 실시했다. 티마노를 받은 기병과 대부 신호 제도에 의해서 진출된 예니치의 군대는 오스만 제국의 팽창에 크게 기였다. 이게 제대로 설명했네. 예. 그래서 직할지에서 인제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요게 기병은 사파이 기병대죠. 예. 사파이 기병대는 중앙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예니칠 군대 이렇게 있죠. 예, 티마르 제도는 이제 기병하고 관련된 건데
앞에서 얘기한 좀 제가 읽다가 이게 교과서 보면서 틀린 게 좀 있어 갖고 설명을 여기 보면 자 오스만 제국 영토가 확대됨에 따라 술탄의 직할지에 제한 영토를 총독이나 형제 지배자에게 위임했는데 이들에게 토지의 징세권을 부여하는 티마르 제도를 실시했다. 이게 아니죠 지금. 총독이나 현지 지배자에게 뭐냐면 한 게 아니라 그 뭐예요? 이게 슐탄의 직할지에서 기병을 양성하게 부여한 거야. 그 앞부분은 이제 그 지역이고 술탄이나 뭐냐면 그 저기 총독이나 현재 지배자가 임명한 거고 여기 이게 지배권 관련된 얘기고 여기는 티마르 제도가 누구한테 부는 건데 이걸 분리 안 시키고 이제 얘기한 거야 지금 미래는 교과서에서. 예. 여기 잔문이 쓴 거죠 이거는. 마치 그걸 보면 이것만 보면 총독이나 현지 지배자가 임명했는데 이 애들이 이제 토지의 징세권을 부여한 티마르 제도를 실시했다. 이들에게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된 걸로 됐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지배권과 관련된 통치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그 밑에 이제 직할지에서 기병들에게 부여된 제도가 티마르 제도라는 게 정신이죠. 그래서 촐라에 거주하는 기병에게 토지에 대한 징세권을 주고 그 사파비에게 준 거죠. 그 대가로 그 뭐냐면 말과 무기를 갖추어 전쟁에 참여를 한 제도다. 이게 정확한 설명이야. 예. 이게 금성 교과서가.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자 오스만 제국의 제국은 제국 내 이교도들에게 이슬람교를 강제하지 않았다. 인도세만 내면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역마다 종교별, 언어별 공동체를 만들어 자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오스만 제국에서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할 수 있었고 이들 공동체는 각 공동체의 중앙 집권이 진행되면서 밀레트 제도가 발전됐다. 그래서 밀레트 제도가 인제 있죠. 그래서 여기 좀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오스만 제국이 비이슬람교들 종교, 종파 단위를 장악한 제도다. 그리스 종교회, 아르메니아 종교회 등 각 밀레트에서는 오스만 제국이 임명한 최고 성직자가 존재하고 이들은 집단 내부의 질서 유지와 인두세 징수에 책임을 졌다.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밀레트 제도에 관련된 설명이 또 있죠. 무하메드는 비이슬람교에게 동화를 강조하지 않고 인두세만 납부하면 종교나 법 간섭 등을 유지하면서 자치하는 걸 허용했다. 밀레트 제도는 이슬람 본래 정통을 따는 거다. 뭐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그다음 단락을 볼게요. 동서교육의 유충지에 위치한 오스만 제국에서는 동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각지에서 교육을 위한 찾아오는 각국의 상인과 물자들이 넘쳐났다. 그래서 제국 곳곳에 상업 도시가 생겨났으며 이스탄불은 그 유다시아 교육망 중심지를 번성했다. 자, 오스만 제국 문화는 비잔틴 문화를 계승하면서 투르크 문화를 발전시켜 동서 문화를 융합했다. 건축에서는 비잔틴 양식을 도입한 모스크가 건축되었고 문학과 미술에서도 페르시아 정통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천문학, 수학, 지리학 등 실용적인 학문도 발달하여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에 거쳐 문화의 한국인을 맞이했다.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이제 제일 큰 술탄 아흐메드 블룩 모스크 관련된 내용 있죠. 예. 그래서 천탄 6개는 이제 그 술탄의 권력을 상징하고 여러 개의 돔을 중축된 형태로 했다. 한 개의 돔이 아니라 여러 개의 형태의 이렇게 중축된 돔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돔이 되게 많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이 티모너 왕조는 아까쯤에 인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어 그 천재교과서 볼게요, 천재교과서. 자, 천재교과서 몇 페이지 펴 보시면요. 91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오스만 제국 성립 관련된 내용 보는데 서아시아 세계를 맹주로 불렸던 셀주크투르크가 13세기경에 몽골의 침략을 약화하자 그 탐을 이용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유입된 투르크 유목민들이 곳곳에 나를 세웠다. 자, 오스만 세력도 그 중에 하나였고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여 짧은 시간에 비잔틴 제국부터 아나톨리아 서북부에 있는 많은 영토를 빼앗았다. 이후 다다르스 해협을 건너서 유럽을 진출해 오스만 군대는 그 불가리아를 점령하고 세르비아 동맹국을 물리쳤으며 발칸반도에 있는 어떤 비잔틴 제국의 영토 대부분 장악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콘스탄티노플 함락을 볼게요. 마흐메드 2세 때, 메메트 2세 때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시키면서 오스만 세력은 대제국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수도를 옮긴 마흐메트 2세는 대대적인 도시 복원 사업을 착수하고 요거는 이제 다른 책에 없는 내용이죠. 예. 그다음 법령을 제정해서 조세를 정비하는 등 안정된 제국 건영과 경제 번영을 기반을 닦았다.
자, 마호메트 2세 치세 때 보면 정복 사업도 있는데 오스만 제국 영토는 발칸반도의 대부분과 소아시아,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지역, 흑해 지역에 이르렀다. 그리고 세르 1세 때 이집트와 시리아를 지배했던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곳에 망명했던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칼리프 양도 받아서 명시공이 이슬람 세계 지배자가 됐다. 여기에다가 이제 메카나 메디나의 보호권까지 얻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순위파 국가로서의 어떤 영주권, 종주국이라는 어떤 지위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스탄불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그 무역의 중심지였다. 뭐 예전부터 무역의 중심지였죠. 예. 그다음 오스만 투르크의 이제 다문화주의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밀레토 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관련된 사료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오스만 투르크로 이제 관련된 성장 과정을 볼게요. 자, 오스만 제국의 황금 시대에 이끈 슐레이만 대제는 오스만 제국을 세 대에 걸쳐서 대제국을 예, 건설했다. 그래서 그는 헝가리와 합스부르크 공약을 따서 동유에 진출했으며 강력한 해군력 동원해 동부 지중해 패권을 자해권을 확보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전을 편찬하고 이를 바탕 오스만 제국의 정부 조직과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등 제국의 신과 부를 증대했다. 또 학문과 예술에 관심이 없었던 슐레이만 대제는 건축과 그림, 문학 등 모든 예술 분야에 후원하여 오스만 문화의 발전도 이끌었다. 그 결과 페르시아와 오리엔트, 비잔틴의 예술 양식에 기반하면서 그게 뭐냐면 이슬람 투르크적 특색을 더한 실용적으로 좋아하는 예술 학문이 발전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슐레이만 대제의 어떤 그 뭐냐면 문화적 업적 이게 있어. 다른 교과서에도 없죠. 슐레이만 대제의 문화적 업적. 그래서 페르시아, 비잔티움, 투르크적 요소가 이제 결합된 거죠. 이슬람 요소와 함께. 한편 예니체의 티메르 제도에 기반을 한 강력한 군사력과 효율적인 통치제를 바탕으로 대제국을 성장한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와 인도양 동방 무역을 실제로 주도하면서 동서 중개 무역을 그 뭐냐면 혜택을 누렸다. 그래서 앞에도 말했지만 이제 슐레이만 1세 때 요쪽 두 개의 항로가 있죠. 예전에 요것만 이용했다가 요쪽 통로를 뚫으면서 이제 뭐냐면 이게 두 개를 하면서 이제 뭐냐 거의 지중해 무역을 독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번영했던 오스만 제국도 18세기 때 이제 열강에 진출한 게 유럽 열강에 진출할 게 중앙 정부의 관료와 군인들의 부패로 지방 세력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면서 서서히 이게 뭐냐면 쇠퇴의 길을 뭐냐 접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접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오스만 제국 관련된 내용이 부연 설명인데 볼게요. 오스만 제국은 이스탄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아나톨리아와 발칸의 여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 상인을 강제로 이스탄불 이주시켰다. 자, 이주자에게는 토지와 주택을 제공하고 세금을 면제해줬다.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나지 않아 이스탄불 인구는 70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였다. 이렇게 있죠. 가장 큰 도시 인구가 어딜까요? 런던이나 파리나? 그런데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프로베자 해전 있죠? 여기. 프로베자 해전. 프로베자 해전 있고, 오스만 제국이 동지중해 제일권을 지배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베자 해전.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똑바로 썼나? 이 외국어 포기법이기 때문에. 프로베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잠깐만요. 이쪽이. 프로배자네. 예. 프로배자도 이렇게 적으세요. 이게 맞을 거야. 교과서 표현이. 예전에 교과서 기준으로 해갖고 써가지고 이게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잠깐. 이게 저도 이거 고쳐야 되겠네. 이게 예전에 포기법이군요. 프로배자. 예. 프로배샤인데 프로배자예요. 프로배자. 이게 정확한 포기법. 예전에는 이게 프로배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교과서가 좀 바뀔 때마다 표기법이 외국어 발음이기 때문에 바뀌더라고요. 예. 요거 정확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교과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기법은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의 군악대와 뭐 터키 행정국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문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자, 여기 보면 이스탄불 명소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슐레이만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바자드가 있죠. 예, 이집트의 바자드, 뭐 그 다음에 돌마 바흐체 궁전 있죠. 이게 그 페르시아의 궁전을 모방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토카프 궁전은 이제 초창기 때의 궁전이고, 예,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거는 이제 요것만 읽어볼게요. 자, 이곳은 토카프 궁전입니다. 토카프 궁전은 마호메트 2세 때 제국의 위용을 가시하고 안정된 제국 통치를 위해 건설한 궁전으로 오랜 시간 동안 술탄들이 거쳐 했던 곳이고, 유럽식 궁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자, 요거는 이제 이란 투르크 페르시아풍이에요. 예, 투르크 페르시아풍이고, 요 앞에 이제 얘기한 똑같은 궁전 외에도 그 앞에 돌마 바흐체 궁전인데, 이거는 아니 유럽풍이에요. 이거 후기 때 만들어진 궁전이에요. 요거는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이집트 바자드인데 이건 뭐 한번 읽어볼게요. 동서교통로의 이제 요충지로 이스탄불에서 세계 각지에 온 물품을 넘쳐났는데, 이집트 바자드는 주로 항신료만 이제 취급했어. 그래서 이제 근데 아마 이제 그랜드 바자드보다는 좀 약간 작은 시장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서 이제 또 뒤에 가면 뭐 이게 뭐야? 음식 같은 게 있네요. 예. 그 터키 음식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보통 터키 소아시아 반도 지역을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아나톨리아 지역에 각국 음식이 있는데 맛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터키 음식점도 이제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한번 터키 음식점 다시 들려서 이태원에 터키 음식 다시 들려서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여기 소개한 것들. 예. 한 번씩 먹어봐야 되겠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이슬람의 문화와 사회 경제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